인나야, 햇살 같은 내 손녀야. 내가 선물한 그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니? 노보시비르스크 시내 중심에 위치한 시베리아의 길 레스토랑. 이반 페트로비치 할아버지는 테이블에 앉아 따뜻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마치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 함께 추억을 나누는 평범한 저녁처럼 보였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는 자부심이 번쩍였고 은빛 수염은 잔을 입에 가져갈 때마다 살짝 떨렸다. 나는 10년 만에 할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해외에서 살아왔고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첫 마디는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고기 조각이 꽂힌 포크는 공중에서 멈춘 채 입에 닿지도 못했다. 물컵 속 물이 흔들리며 샹들리에의 빛을 반사했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마치 소나기 직전의 눅눅한 정적처럼. 정면에 앉은 엄마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정성껏 바른 립스틱 사이로 살짝 벌어진 입이 놀라움을 드러냈다. 옆에 있던 아빠는 수저를 접시에 떨어뜨렸다. 철컥하는 소리는 정적을 칼처럼 가르며 울렸다. 내 동생 가영이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화면 위에서 멈춘 손가락을 내리더니 늘 무심하던 눈빛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지나가던 웨이터조차 걸음을 늦추었다. 마치 방 안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낀 것처럼. 아파트요? 나는 되물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손에 땀이 나서 포크를 내려놓고 무릎 위에 냅킨으로 닦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반 페트로비치, 전 지금 지하 반지에서 월세 살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미소는 서서히 꺼져갔다. 마치 바람에 꺼지는 촛불처럼. 늘 생기 넘치던 그의 눈동자가 가늘어지고 입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와인잔을 조용히 내려놓자 유리와 나무 테이블이 부딪히며 낸 소리가 어딘가 쓸쓸하게 울렸다. 반지하라니?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다. 이반 페트로비치 할아버지는 늘 다정했지만 저런 어조로 말할 때면 더 이상 농담은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침을 삼켰다. 가족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마치 박물관 유리 안에 갇힌 전시물처럼.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며 식탁보 가장자리를 손으로 꼭 쥐었다. 아빠는 접시를 응시한 채 거기 탈출법이라도 쓰여 있는 듯했다. 가영이는 입을 벌린 채 나를 보았고 손에는 아직도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저 그런 아파트 받아본 적 없어요. 나는 목소리를 더 냈지만 내면의 분노는 억누르기 어려웠다. 4년째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아주머니 집 반지에서 살아요. 보일러 옆에 침대가 있고 창문도 없어요. 아니, 천장 근처에 겨우 빛이 들어오는 틈만 있어요. 방 안의 침묵은 더는 견디기 힘들었다. 귀 옆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고 목 뒤가 화끈거렸다. 할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아빠에게 옮겼다. 그의 손가락은 식탁볼을 움켜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솟아올랐다. 무언가 부서지기 직전처럼. 승호야, 그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무거웠다. 내가 내게 보낸 돈이 얼마인지 기억하나? 4년 전 7천만 원. 이나가 대학 졸업 후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라고. 네가 그러더군. 이미 좋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아빠는 헛기침을 하며 물컵을 집었지만 손이 떨려 물이 식탁에 쏟아졌다. 급히 냅킨으로 닦았지만 엄마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엄마는 아빠를 향해 돌아섰고 눈에는 충격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승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가늘었다. 당신 그때 그랬잖아요. 이나한테 좋은 아파트 해줬다고. 사진도 보여주고 행복하다면서. 나는 아빠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뭐라도 말하겠지. 오해라고,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거나 착오라고.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오늘만큼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다. 아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한겨울 시베리아 바람처럼.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아파트도 돈도 조언조차도. 오히려 늘 내가 게으르다고, 노력하라고 말했죠. 도와달라면 기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2가지 일을 하며 이 지하 방세를 냈어요. 가영이가 입을 가리고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화려한 내일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리고 이반 페트로비치 할아버지. 그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엔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이나야.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막았다. 안에서 터져 나오는 무언가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몇 년간 참아온 진심이 쏟아졌다.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생신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제 그만하자고요.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만해요. 전 지쳤어요. 거짓말에, 침묵에,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는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뒤에서는 접시 소리, 발소리, 누군가, 아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안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눈물이 아닌, 나약함이 아닌 오래 억눌러온 분노였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나야, 잠깐만. 이반 페트로비치 할아버지가 달려오고 있었다. 외투가 바람에 펄럭였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식당 안에서 보았던 따뜻한 모습과 달리 그는 한층 더 나이 들어 보였다.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엔 깊은 고통이 비쳐 있었다. 정말 아파트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꽉 막힌 듯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저는 지하 반지에 살아요. 은행을 믿지 않는 할머니가 집주인이고 현금으로만 월세를 받아요. 담배 냄새가 벽에 배어 있고 침대 옆엔 보일러가 있어서 밤마다 윙윙대요. 창문은 없어요. 천장 아래 조그만 틈으로 겨우 빛이 들어오죠. 책상 대신 과일 상자를 써요. 바닥에 앉아 밥 먹는 게 더 익숙해요.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얼굴은 우리가 선체 있는 아스팔트처럼 잿빛이었다.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없이 서 있었다.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내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네가 도움을 원치 않는다고. 혼자 살고 싶어하고 내 선물에도 감동하지 않았다더라. 네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서 감사의 말도 없었다고. 나는 날카롭게 웃었다. 내 입에서 나온 웃음소리는 낯설고 어딘가 아프게 울렸다. 뭘 감사해야 했는데요. 일자리를 찾으려 연락했을 때 아빠는 설거지부터 해봐라고 했어요. 인생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월세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스스로 해야 한다고. 나는 너무 버릇없다고 했죠. 이반 페트로비치 할아버지는 얼굴을 문지르며 방금 들은 말을 지우려는 듯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제야 그가 생각보다 훨씬 더 늙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네가 사는 곳을 보고 싶구나.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다. 왜요? 나는 팔짱을 끼고 물었다. 의심도 피로도 섞인 물음이었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는 내 말을 믿는다. 내 아버지는 나뿐 아니라 너도 속인 거야. 그리고 나는 더는 누구에게도 속고 싶지 않아. 그날 밤 나는 할아버지를 태우고 내가 사는 곳으로 향했다. 노보시비르스크의 야경은 반짝였다. 도심의 고층 건물은 별빛처럼 반짝였지만 내 세상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외곽의 오래된 5층짜리 건물 앞에 멈췄다. 가로등은 하나 걸러 하나씩 꺼져 있었고 갈라진 아스팔트 위로 바람이 스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습기 찬 콘크리트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출입문 위에 있는 정문은 깜빡이고 있었고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계단은 물기로 미끄러웠다. 여기가 제 궁전이에요. 나는 말하며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퍼졌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그를 따라 들여보냈다. 이반 페트로비치의 발걸음이 어두운 공간에 메아리 쳤다. 그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중고 거래로 3만 원에 산 낡은 소파, 판자로 짜맞춘 삐뚤어진 선반, 곰팡이 얼룩이 있는 천장, 보일러 옆에 붙은 침대. 그의 눈은 내가 식탁 대신 사용하는 과일 상자 위에서 멈췄고 그 옆 바닥에 쌓인 접시들과 한 권뿐인 낡은 책에서 멈췄다. 내가 밤마다 조금씩 읽는 책이었다. 천장 근처에 좁은 틈새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이 방을 희미하게 밝혔지만 오히려 이 방의 쓸쓸함을 더 강조할 뿐이었다. 그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낡은 매트리스가 그의 무게에 삐걱거렸다. 그리고 아주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이곳이 네가 살아온 곳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었다. 확신이자 확인이었다. 떨리면서도 단단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요. 나는 팔짱을 끼고 손 떨림을 숨기며 대답했다. 4년이요. 식당에서 일하고 콜센터에서 일하고 가끔 청소도 하면서 월세 내고 버텼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는 수염을 쓸어내리다 말고 외투 자락을 움켜쥔 채 멈췄다. 내 아버지가 그러더구나. 남은 돈은 네 결혼 때 쓰려고 따로 두었다고. 난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지. 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는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어. 남은 돈 같은 건 없어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감정에 가까웠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바닥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내 눈을 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됐다. 그는 일어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내일 은행에 가자.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자. 나 아버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두려움도 희망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아주 오랜만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가 타는 냄새와 함께 이반 페트로비치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반지하의 좁은 복도에 서 있었다. 그의 덩치 큰 몸은 이 작은 공간에 너무 커 보였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단호했다. 나는 그의 그런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이 일요일이든 말든 상관없어, 이규호. 모든 서류를 당장 찾아. 어디로 얼마가 갔는지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그리고 편지를 준비해. 앞으로는 승호가 내 재정 관련해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도록 해.
지금 당장 말이야. 나는 맨발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서 있었다. 입고 있던 낡은 티셔츠는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바랐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진짜 나 자신으로 처음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점심 무렵 우리는 시내 중심에 있는 은행에 도착했다. 내부는 나무 패널로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고 향기로운 커피 냄새가 감돌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은행 직원 여성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키보드를 조용히 두드리며 화면을 주시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마치 이미 좋지 않은 소식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드디어 말을 꺼내며 안경을 고쳤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님의 계좌에서 승호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입니다. 이나 양의 아파트 구입을 위한 선물로 표시되어 있네요. 정확히 4년 전 날짜입니다. 그녀는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다. 날짜, 금액, 모든 것이 완벽히 일치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다시 키를 눌렀고 그 순간 나는 속이 훅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로부터 5일 뒤 아빠는 그 돈 전액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겼다. 어떤 표시도 없었고 내 이름도 없었다. 명목도 없었다. 그 돈은 내게 전달되지도 않았고 쓰이지도 않았다. 그냥 그 사람 계좌에 그대로 잠자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트로피처럼. 이반 페트로비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걸 출력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여직원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기록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직원이 자리를 비우자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는 너에게서 훔친 거야. 쓰지는 않았지만 숨겼지. 그리고 내게도 너에게도 거짓말을 했어.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이나야. 이건 범죄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에서는 또 다른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아빠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그는 내가 약하다고, 인생을 몰라서 그런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내 인생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다. 내 돈, 내 기회, 내 삶을. 걱정 마. 이반 페트로비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아니요.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함께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집에 몇 년째 들어가지 않았다. 노보시비르스크 외곽의 단층 양옥, 깔끔한 잔디밭과 하얀 울타리, 어릴 때 엄마와 머핀을 굽던 부엌, 아빠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던 마당.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다. 현관 앞에서 이반 페트로비치가 벨을 눌렀다. 아빠가 문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당황함이 동시에 떠올랐다. 우리 둘을 보자. 손잡이에 얹힌 그의 손이 멈췄다. 할 얘기가 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타협은 없었다. 바쁘다. 아빠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이반 페트로비치는 그 말을 잘랐다. 앉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아빠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엄마는 거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나와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가영이는 계단 위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머리는 대충 묶은 채였지만 눈빛은 고양이처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우리는 익숙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그 소파는 지금 이 순간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가져온 서류가 담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아빠는 그것을 보지 않았다. 손을 모은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다. 네가 그러더군. 이나가 아파트에 잘 살고 있다고. 내가 보낸 7천만 원. 내가 몇십 년 모아온 돈이었다. 그런데 이나는 그 돈을 본 적이 없다. 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무릎 위에 손가락을 두드렸다. 아버지, 그건 좀 과장. 이나는 반지에서 살아.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을 가르듯 날카로웠다. 심지어 가영이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었다. 그 애는 2가지 일을 하며 겨우 월세를 내고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에서 먹고 자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 돈을 숨겼어. 그냥 보관한 게 아니라 그 애에게서 훔친 거야. 나는 그 돈을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어. 이나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만. 내가 말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거짓말 그만해요. 아빠는 제가 게으르다고 했죠. 도움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런데 왜 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제가 그 돈을 몰랐죠? 엄마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승호 씨, 정말이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하지만 아빠는 말이 없었다. 턱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피해 다녔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조용히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했어. 소송도 가능하지만 네가 직접 모든 돈을 돌려주고 다음 가족 모임에서 진실을 밝히는 걸로 하겠다. 더는 숨지 마. 아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어깨는 굳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내게로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단했다. 다음 주면 넌 내 집으로 이사 간다. 이미 중개인에게 연락했다. 제대로 된 집부터 구하자. 거절하지 마. 그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항상 내가 없으면 못 산다던 그 사람. 이제는 작고 쪼그라들어 있었다. 진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이었다.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해방감을 느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유였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다시 같은 식당,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 그러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이반 페트로비치 할아버지 옆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이 살짝 내 손에 닿아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아빠가 들어왔다.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어깨는 내려가 있었으며 늘 그를 감싸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마는 그의 옆에 붙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눈가는 밤새 울다 붉어진 듯 했다. 가영이는 어두운 선글라스를 썼다. 마치 현실에서 숨어버리고 싶은 사람처럼. 그녀의 손가락은 스웨터 소매를 조용히 비비고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구도 날씨나 메뉴 이야기로 말을 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위험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커피포트를 들고 있던 웨이터조차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짧게 말하겠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난주 나는 내 이름으로 행해진 큰 불의를 알게 되었다. 4년 전 나는 내 손녀 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자 내 평생 모은 돈을 보냈다. 7천만 원. 내게 말하길 그녀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해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나는 눈이 뜨거워졌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은 눈물이 아닌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승호는 그 돈을 가로챘다. 쓰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계좌에 숨겼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능하다고, 나약하다고, 의존적이라고 말하며 멸시했다. 가족 모두에게, 내게 거짓말했다. 구석에 앉아있던 이모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고, 사촌 동생 민재는 눈을 껌뻑이며 마침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한 듯했다. 아빠는 의자에 몸을 움츠렸고 손에 쥔 냅킨을 쥐어뜯고 있었다.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너는 우리 둘을 배신했어. 이 순간부터 넌 내 재산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속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가족들 앞에서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아빠의 앞에 똑바로 밀었다. 읽어. 큰 소리로. 아빠는 그 종이를 마치 독약이라도 되는 양 바라보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종이를 펼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문장 하나하나마다 주저함이 묻어났다. 가족에게 나는 내 딸 인에게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위해 준비된 7천만 원을 나의 계좌로 옮기고 숨겼습니다. 그녀를,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금액을 6개월 이내 전액 반환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가 마지막 단어를 말했을 때 식당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박수도 한숨도 없었다. 단지 무거운 침묵만이 공기를 채웠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숨을 멈춘 듯했다. 나는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이 작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 어떤 평가나 무시 속에서도 살아온 내 시간들이 오늘 이 순간에 의해 비로소 존재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이반 페트로비치의 집 현관에 서 있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노보시비르스크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외투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우리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도 믿기지가 않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그동안 한 번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게 지치더라고요. 나는 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언제나 열심히만 하면 누군가는 알아봐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아무도 할아버지 말고는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선은 여전히 멀리 고정되어 있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 내게 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다. 만약 그때 모든 게 제대로 됐다면 나는 지금의 진짜를 몰랐을 거예요.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아닌지. 그는 살짝 웃었다. 그의 눈동자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너는 다시 그 반지하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벌써 알아봤다. 시내 중심 나무 마룻바닥에 큰 창문이 있는 집. 오비강이 보이는 뷰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그건 거의 궁전이네요.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의 말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믿게 되었다. 어쩌면 나 정말로 자격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닥에서 싸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다.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허덕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새로운 아파트는 6층에 있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뻗은 커다란 창문이 있는 집. 나는 그 집에서 처음 맞은 아침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햇빛이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다. 마치 강물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게. 더 이상 옆집 개 짖는 소리도 없고 배관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었다. 곰팡이 냄새도 없었다. 오직 조용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안도였다.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새로 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낡은 매트리스가 아니라 튼튼한 나무 프레임에 제대로 된 매트리스가 놓인 침대였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노보시비르스크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 보였다. 나는 그 넓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그 하늘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치 내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꿈처럼. 그날 나는 그동안 미뤄왔던 일을 마침내 해냈다. 노트북을 열어 오래전에 만들어두고 숨겨두었던 폴더를 꺼냈다. 고지서, 거절 메일, 이력서 사이에 끼어있던 그 폴더. 이름은 단순히 디자인이었다. 그 안엔 내가 밤마다 그렸던 스케치들이 들어있었다. 인테리어 아이디어, 도면, 작은 방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들. 그 도면들은 한때 내가 아빠에게 보여줬던 것들이었다. 나는 그가 날 지지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때 말했다. 귀엽네. 근데 진지하게 살 생각은 언제 할 거니? 디자인은 일이 아니야. 그냥 취미지. 이제 나는 진지해졌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새로 정리했다. 디자인 스튜디오들에 지원했고 프리랜서 플랫폼에 가입하고 작은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아빠가 결국 돌려준 돈은 아파트 월세나 생활비뿐 아니라 내 꿈의 씨앗이 되었다. 그래픽 태블릿을 샀고 최신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한 온라인 강좌에 등록했다. 포트폴리오 홍보를 위한 광고에도 일부를 썼다. 이건 내 인생의 기회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렀다. 몇 주, 그리고 몇 달. 나는 밤마다 일했다. 처음엔 작은 클라이언트부터 작은 원룸 리모델링, 아이방 인테리어, 작은 사무실 공간 재배치.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내겐 큰 걸음이었다. 나는 고객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내 가치를 요구하는 법도. 무엇보다 내 자신을 믿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전화 한 통이 왔다. 노보시비르스크의 건축 스튜디오 시베리아 프로젝트. 그들이 내 작업을 온라인에서 보았다고 했다. 젊은 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고 그 공간들을 집으로 만들어줄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다. 면접 자리에서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다. 눈썹이 짙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좁은 공간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느꼈죠. 이 사람은 진짜로 압니다. 어떻게 작은 공간을 집으로 바꾸는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알아요. 반지에서 내년을 살았거든요. 벽 모서리를 침실로 만들고 과일 상자를 책상 삼아 밥을 먹는 법도 익혔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눈에 내가 바랐던 그 존중이 담겨 있었다. 나는 면접을 마치고 스튜디오를 나왔다. 그날 입었던 외투는 엄마가 한때 값싸고 애같아 보인다고 했던 바로 그 코트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당당하게 느껴졌다. 내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거였다.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증거, 반지하가 나를 정의하지 못했다는 증거,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증거였다.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나는 내 집에서 식사를 준비했다. 레스토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닌 바로 내 집이었다. 따뜻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집 안을 감쌌다. 테이블엔 내가 세일 때 사모은 예쁜 접시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나무 바닥에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반 페트로비치 할아버지는 하얀 국화꽃을 한 아름 안고 왔다. 그 꽃은 내가 첫 월급으로 산 꽃병에 꽂혔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눈빛 속엔 자랑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바로 그날 처음으로 내 아파트를 보았던 그 표정처럼. 사촌 민재는 예전엔 내가 디자인 이야기를 꺼내면 눈을 굴리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게 색감 조합이나 좁은 방에 어울리는 벽지에 대해 물어왔다. 평소에 말없던 이모는 갑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별장의 리모델링을 맡겨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늘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가영이조차 오늘만큼은 기기를 내려두고 내 스케치를 보여달라고 했다. 아빠는 오지 않았다. 그는 약속대로 돈을 제때 돌려주었다. 7천만 원 전액. 이반 페트로비치는 그 돈으로 내 아파트를 사주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햇살 가득한 공간. 하지만 아빠의 사과는 그 종이 한 장에서 멈췄다. 그는 몇 번 전화를 했고 자신의 의도가 나빴던 건 아니라고 말했다. 네가 무너질까봐 무서웠다고, 스스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었다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가 없는 지금이 어쩌면 나겐 가장 큰 선물이었다. 트레이에 음식들을 담아 건네다가 나는 이반 페트로비치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손은 꽃병 옆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봐라,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오직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게. 내가 그 돈을 보냈을 때 바랐던 게 바로 이거였어. 네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나는 그 손등을 살짝 잡았다. 내 손가락은 따뜻한 차잔을 들고 있어서 더욱 온기가 돌았다. 저도요.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었다. 저도요. 나는 다시 방 안을 바라보았다.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빛, 식탁 위의 국화꽃, 내 친구들과 가족의 웃음.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정말 집에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도시도 아니었다. 바로 내가 쌓아 올린 삶 속이었다. 조각난 꿈과 진실을 한 땀 한 땀 꿰매어 만들어낸 내가 만든 진짜 삶.